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죠. 여기가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와 샤르마뉴,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계속 스토리텔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 중세에 들어와서 게르만족의 대이동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게르만족, 중세의 개막을 알린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따라가다가 훈족의 이동, 이들이 원래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 유라시아 초원을 따라서 왔던 흉노족이라는 거죠. 흉노족, 그리고 흉노족을 이렇게 소탕했던, 토벌했던 한 나라의 무제 이야기까지 이야기하다가, 자, 서양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한무제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총 5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훈족, 흉노족, 이들 유목민들의 무대가 되는 유라시아 초원, 여기를 중심으로 탄생한 문명, 실크로드 문명, 실크로드 세계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오늘날 유럽인, 인도인, 그리고 이란인의 조상이 되는 인도 유럽인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오늘은 인도 유럽인의 이동 중에서 특별히 동쪽에 인도로 간 이 아리아인들, 이들이 만들어낸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탄생한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인도 유럽인, 자, 이들은 수레마차를 개발해서 민족 대이동을 시작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무리 중에서 특별히 이란을 거쳐서 북인도로 간 이 분파, 이란으로 간 분파, 그리고 북인도로 간 분파, 특히 동쪽으로 간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아리아인이라고 부른다 이야기했죠. 아리아인들, 바로 이족, 흑해와 카스피의 그 북쪽에 있는 초원,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 무리 가운데 동쪽으로 쭉 가는 이들, 바로 토아라인이라고 했죠. 바로 월지라고 중국 문헌에 나온다.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밑으로 해가지고 요 이란으로 가고 그리고 인도로 가는 요 무리를 아리아인이라고 하죠. 그 중에 특별히 요 인도로 가는 무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아리아인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인더스강 주변에 인더스 문명이 있었죠. 바로 인도의 원주민들이 만들어낸 문명입니다. 자, 아리아인들은 이 인더스 문명을 파괴하고 자신들만의 문명이 바로 베다 문명을 만드는데, 자, 그러면서 이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교를 만듭니다. 이것은 원주민인 그 드라비다족을 정복하고 지배층으로 자신들이 등장하면서 이 자신들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 종교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와 이 브라만교의 반발에서 또 태어난 종교가 불교라는 거죠. 이 불교는 만민 평등 사상을 뿌리로 삼고 있는데 당연히 서민들이 열광이 있겠죠. 특히 사회계층에서 이 카스트 제도에서 아래 밑에 있는 뭐 수드라랄지 뭐 불가촉 천민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서 서민 종교인 불교가 인도에서는 쇠퇴하게 됩니다. 이후 인도는 브라만교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힌두교가 등장하자 힌두교를 이제 국교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인도는 불교는 인도를 떠나서 해외로 가게 되는데 대륙으로 가게 되는 대승불교, 그리고 바닷길로 가게 된 소승불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죠. 마치 성경에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한다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에서 동일한 신세, 배척당하는 신세이죠. 지금까지도. 자, 바로 불교도 탄생지인 인도에서는 거의 이제 소멸되고
타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이제 오히려 흥황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 인도의 역사는 당연히 인더스 문명부터 시작하겠죠. 주전 2300년에서 1750년까지 이어진 바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세계 4대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더스 문명, 바로 황하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인더스 문명이라는 거죠. 이 아리아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인도의 토착민, 드라비다족이 만들어낸 이 인더스 문명이라는 겁니다. 자,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인 마샬경에 의해서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당시 인도는 대영제국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발굴이 이루어졌겠죠. 이 발굴자들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슷한 그냥 아류 문명일 것으로 막연히 추정을 하면서 발굴에 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고유하고 독자적인 문명임이 고고학 조사 결과 입증되었죠. 이 발굴지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더스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보시는 대로 굉장히 질서정연한 도시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둑판 모양의 깔끔한 도시들, 그리고 상하 수도시설도 있었고요. 심지어 대중 목욕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더스 문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유적지는 바로 모헨조다로 그리고 하라파 두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더스 강에 있는 이 지역, 여기에 요 색깔 여기가 바로 인더스 문명이 꽃피운 지역이고요. 그 이제 특별히 언급했던 모헨조다로 그리고 하라파 이 두 지역에서 가장 많은 유적이 발견이 되었다. 자, 인더스 문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장래와 죽음에 대한 종교적인 어떤 사색의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조장의 풍습으로 드러나는데, 조장은 뭡니까? 장은 장례지라는 거고요. 조는 세조자입니다. 세조. 자, 어떤 일정 구역에 시신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짐승, 주로 독수리가 되겠죠. 날짐승의 먹이가 되게 한 후 유골만 따로 추수려 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에 매장하는, 이게 이제 조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아이고 좀 끔찍하죠. 새들이 이제 시체를 먹습니다. 이 뼈만 앙상에 나오면 뼈를 모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에 매장한다는 것이죠. 이런 조장 풍습.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렴풋이나마 생명의 그 환생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인도인들의 종교 성향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꼽고 있는 어떤 윤회설의 어떤 원시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이 조장 풍습에서 잘 엿보인다는 것이죠. 인더스 문명을 이제 바통을 이어서 베다 문명이 탄생하죠. 주전 1500년에서 1200년까지 이어지는데, 자, 인도는요, 지형적으로 이 북동쪽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요, 굉장히 그 울창한 밀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남쪽은 이제 바다이죠. 서쪽은 사막이에요. 타르 사막.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북서쪽, 일로밖에 없는 거예요. 외지인이 침투해온다 그러면 이쪽밖에 없는 거죠. 북서쪽.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아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1500년경 서북쪽, 북서쪽 통로로 흰 피부에 큰 체격을 가진 이 아리아인이 인도로 내려옵니다. 바로 침략자인 이 아리아인들은 원주민인 이 드라비다족과의 전쟁에서 아주 손쉽게 승리하게 되는데,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이들은 유목민이라 전쟁에 굉장히 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탱크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무기가 있었죠. 바로 그 전차이죠. 전차. 자, 두 번째로 이들은 문명 발달 단계에 있어서 원주민들이 청동기 문명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이들은 이미 철기 문명에 접어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286과 586 컴퓨터가 싸운다 그러면 이제 586이 당연히 이기겠죠. 자, 세 번째로 월등한 체격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일종의 헤비급 선수와 미들급 선수가 붙는, 당연히 헤비급이 이기겠죠. 자, 오늘날의 인도인들은요, 침입자인 요 아리아인과 원주민인 드라비다인 사이의 혼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아리아인의 피가 훨씬 더 많으면 오늘날 유럽 사람과 같은 그 백인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외형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아리아인들은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기존의 인더스 문명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베다 문명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문명을 만드는데요. 이들은 정복 민족으로서의 어떤 우월감,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주민을 노예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우월 의식의 사회화로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카스트 제도죠. 이 카스트 제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승려, 사제 계급에 속하는 이 브라만이 있죠. 브라만 가장 위에, 그리고 귀족, 지배 계급에 속하는 크샤트리아가 있죠. 그리고 평민 계급에 속하는 바이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그룹이 있죠. 바로 노예 계급인 수드라. 이렇게 철저한 신분 계급 사회를 만든 게 바로 카스트 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계급에도 들지 않는 최하층 수드라에도 들지 않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접촉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과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런 신분 제도는 인도의 전통적 관습으로 굳어져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오늘날에도 인도의 근대화를 가로막는 굉장히 고질적인 악습이지요. 자, 아리아인들이 인도로 이주한 후 처음 만든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베다 경전인데요. 이 베다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알다, 알자 한자 썼죠. 알다는 뜻이 돼요. 자, 이후 브라만교는 이제 우파니샤드라는 새로운 경전을 만들게 되는데, 이 브라만교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바로 우주의 근본 원리, 우주의 근본 원리를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브라만, 요걸 이제 한자어로 해가지고 범이라고 하죠. 우주의 근본 원리. 그리고 개인의 본체, 나, 개인의 본체, 요걸 아트만이라고 하죠. 아트만. 요걸 이제 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아 일체 사상, 요게 브라만교의 핵심 사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가 아닌 그 나의 내면에 있는 신을 찾고, 그리고 만물에 스며 있는 브라만을 찾으라는 게 핵심 교리가 되겠죠. 그러한 교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운동, 이런 것들이 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외에 어떤 기초 개념으로서 윤회, 달마, 업, 해탈,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많이 들어봤죠? 이런 관념들이 훗날 인도에서 발생하는 많은 종교의 근본 개념이 되는데, 특별히 이 불교의 중심 사상으로 이런 개념들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윤회, 달마, 업, 해탈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많이 들어본 용어이지만 사실은 이 브라만교의 기본 이념을 불교가 차용한 개념이라는 거죠. 자, 베다 문명과 이 브라만교는 오늘날 인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다 문명 이후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마가다 왕조입니다. 주전 1200년에서 322년. 바로 이때 바로 어떻습니까? 이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의 최상층인 브라만 중심의 지배 질서는 한동안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에 맞선 신흥 세력이 인더스강 반대편 동쪽에 있는 겐지스강 유역에서 힘을 키우게 되죠. 그리고 그 중심에 요 마가다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기존에 인더스 문명이 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약간 주황색. 그리고 침입자인 아리아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여기이고요.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동쪽 겐지스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의 종교인 브라만교,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최상층인 브라만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가장 밑바닥인 수두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거기에 반대하는 신흥 세력들이 바로 겐지스강 유역 중심으로 이제 힘을 키우게 되고, 그 중심에 바로 요 마가다 왕국이 있게 된다. 자, 주전 7세기 인도 동부, 겐지스가 있는 동부 쪽에는, 북쪽에는 코살라 왕국, 중부에는 마가다 왕국, 남부에는 비데아 왕국, 이 세 왕국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특히 중부에 있는 마가다 왕국이 빈비사라, 그리고 아자타 샤트루 왕 치세 때에 영토를 확장하면서 무섭게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제 나름 합병이 되죠. 이 마가다 왕국이죠. 자, 겐지스강 유역의 신흥 세력들은요, 누구든 이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 운명에 충실해야 더 나은 생을 얻는다는 이 브라만식의 사상 대신에, 인간의 운명이란 각자 행하기 나름이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붓다 사상, 불교 사상에 열광하게 됩니다.
이 불교는 만민 평등 사상을 뿌리로 삼고 있는데 이 가혹한 신분제인 요 카스트 제도에 기초한 브라만교에 대한 반발로 태어난 종교라는 것이죠. 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주전 558년에 태어나서 이제 478년에 열반하게 되는데요. 자,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석가라는 것은 바로 샤카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는 석가, 여기에 이제 출신족인 샤카, 여기에 이제 한자식으로 석가가 된 거죠.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의 말이 석가모니다. 원래 이름은요,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타르타.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훗날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로 불리죠. 석가적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는 이제 안락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29살에 출가해서 6년간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35세에 크게 깨달음을 얻죠. 이후 45년간 중부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전파하죠. 주로 그가 활동했던 영역이 이 마가다 왕국인데 왕국의 전성기였던 이 빈비사라 그리고 아자타 샤트루의 치세기와 이 석가모니의 활동기가 겹친다는 것이죠. 자,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8대 성지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활동했던 그 지역들이 바로 이 마가다 왕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지금의 네팔에 또 있기도 해요. 자, 이 불교의 핵심은요,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면 누구나 성인, 즉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여기는 어떤 신분제적 차별이 없다는 거죠. 뭐 브라만교에서 얘기하는 카스트 제도에서 얘기하는 뭐 수두라랄지 뭐 불가적 참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나 해탈에 이르면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대략 기원전 6세기이고요. 자, 불교가 탄생하고 세력을 떨치면서 브라만교, 엄격한 신분제에 기초한 브라만교는 불교에 밀려서 인도에서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왕조가 바로 마우리아 왕조죠. 주전 320년에서 주전 180년까지 이어지는데, 자, 부처님이 열반한 후 불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다가 마우리아 왕국의 3대 왕인 아소카 왕 때에 해외에 전파되면서 놀랍게 확산됩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는요, 알렉산더의 인도 침입,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외부의 침입에 굉장히 무력했던 이 인도인들은요, 이 알렉산더의 침공을 계기로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민족의식의 고향에 힘입어서 인도를 통일한 게 바로 찬드라 굽타입니다. 그리스 역사서에는 산드라 코토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이 마우리아 왕국은요, 창건자인 찬드라 굽타의 손자, 즉 제3대 왕인 아소카 왕 통치기 때 절정기를 이제 구가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인도 남부인 타밀 지역을 제외한 전 인도가 그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죠. 예. 야, 엄청나게 넓은 바로 인도 남쪽이 여기를 타밀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는 원래 인도의 원주민들 아리아인들의 침공에 의해서 쓰러졌던 그 드라비다족, 그들이 이제 결국 이 남쪽에 다 몰려온 거예요. 인도의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바로 요 마우리아 왕조. 이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인의 손에 의한 최초의 통일 왕조라는 점에서 어떤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소카 왕 때 불교의 보호와 전파에 큰 업적을 남기는데요. 자, 그는 이 사륙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전쟁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 불법에 귀의하게 되는데, 살생금지, 비폭력이라는 이 불교 정신에 기초하여 국가를 자비로 다스리고자 했던 거죠. 이 아소카 왕은 불교 전파에도 힘을 다하는데 해외까지 전법사를 보내서 스리랑카, 미얀마를 비롯해 이집트, 그리스, 심지어 저 멀리 북아프리카에까지 불교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그를 전륜성왕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쿠션 왕조가 등장하는데 주 30년부터 375년까지 이어지죠. 자, 주전 2세기 한번 다루었죠. 흉노의 공격을 받은 월지국이 있습니다. 그 월지국이 결국
자기들의 영역인 하서해랑 그 지역을 잃게 되고 두 번에 걸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신들이 왔던 이 월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인도 아리아인들이 동쪽까지 쭉 간 거예요. 바로 서양에서는 토하라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토하라인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 월지인들이 어떻습니까? 월지 바로 요 하서해랑 이 지역에 정착했다가 흉노 북쪽 선우에 의해서 흉노족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결국 이제 요 1, 2계곡으로 갔다가 나중에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박트리아 왕국 알렉산더의 그 헬레니즘 왕국의 분파이죠. 그 박트리아 왕국을 접수하고 쿠시안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쿠시안 왕국. 자, 그래서 이 쿠시안 왕국은요, 마우리아 왕조를 계승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리스계인 박트리아 왕국을 계승한 것으로 보죠. 자, 여기는요, 중앙아시아의 유목 문화, 그리고 박트리아의 어떤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인도의 현지 문화, 세 가지가 짬뽕이 되어서, 문화를 만드는데, 약간 인도 왕조로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렇고, 약간 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인도 왕조라고는 해도 이 도읍지가 수도가 어디였는가? 현재 파키스탄에 있는 그 페샤와르입니다. 페샤와르. 그리고 왕국의 중심도 오늘날 그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상당히 많이 걸쳐 있지요. 자, 바로 쿠시안 왕조 수도가 푸르샤프라인데 여기가 오늘날 파키스탄의 페샤와르라는 거죠. 왕국의 대부분이 지금의 어떻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이 쿠시안 왕조 때에 불교가 파르티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으로 전파되는데 이 왕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불교의 새로운 종파인 대승불교가 탄생하지요. 이 쿠시안 왕조는요, 카니슈카 대왕 때의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이 대왕 역시 불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탄생한 그 불교 관련 예술을 뭐라고 하는가? 간다라 예술,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지요. 알렉산더 침공으로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어떤 불교 미술을 지칭하는 게 바로 이 간다라 미술인데요. 간다라 미술의 그 불상, 이것을 보면은 어떤 인물의 생김새가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개성적이고 또 매우 자연스럽고 또 감각적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간다라 미술, 간다라 예술의 특징이죠. 이 쿠시안 왕조는요, 3세기 때 사산조 페르시아의 침공에서 대부분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불교는요, 이후에 이제 인도에서 이 개인 구원과 깨달음을 지향하는 일종의 소승불교, 그리고 중생의 교화를 위한 어떤 보살 사상을 지향하는 대승불교, 그러니까 전도의 열심인 대승불교, 자신의 신앙생활만 추구하는 소승불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공존하면서 교리가 확립돼 나갑니다. 이후 이 소승불교는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 차이나 지역으로 전파되고요. 이 대승불교는 이 카슈미르 지방, 또 비단길, 그리고 극동 지방,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또 함께 볼 텐데요. 바로 대승불교는 석가모니의 탄생지 여기죠. 불교의 탄생지. 대승불교는 대륙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아시아를 해가지고 동아시아 3국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죠. 일본까지 가게 됩니다. 그 소승불교는요, 바닷길로 해서 인도, 차이나 이 지역으로 가게 되죠. 이 소승불교는 개인의 구원과 깨달음, 그리고 대승불교는 중생의 교화, 전도, 보살 사상을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국가, 바로 베트남과 몽골 이런 지역에서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짬뽕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또 어떤 지역, 특별히 티벳 같은 지역은 지역의 전통 종교와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불교가 만들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티벳 불교라고 하죠. 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조가 바로 굽타 왕조입니다. 주 320년에서 510년까지 이어지는데, 자, 인도에서는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불교가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하지만 그러다가 4세기경 요 굽타 왕조 320년 4세기경 요 굽타 왕조가 등장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에 인도에서는요, 인도의 전통 신앙인 브라만교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버전, 즉 힌두교로 진화해서 나타납니다. 이 굽타 왕조는요, 만민 평등 사상에 기초한 요 불교를 버리고 왕권을 신격화할 수 있는 힌두교를 채택하죠. 그러면서 불교가 점차 약화가 되는데, 이 굽타 왕조는요, 어쨌든 인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로 불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에 바로 굽타 왕조 이전에 그 마우리아 왕조는 이제 이 타밀 지역 빼고 이제 전 지역을 차지했지만 사실 그 왕조보다 좀 작죠. 굽타 왕조.
이 굽타 왕조 당시에 국어로 이 산스크리트어를 채택하고요. 인도의 그 2대 서사시인 마하바라타 그리고 라마야나가 정리된 것도 이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드라 굽타 왕을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알라하바드 석비, 요거는 이제 산스크리트 문학의 걸작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이 시기에 과학과 천문학도 눈부시게 발전하는데요. 그간 이 바벨론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데다가 이 시기에 그리스 천문학이 수입되면서 인도가 나온 위대한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이 아리아바타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는 이 대수학과 기하학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히 원주율, 이 파이의 값을 3.146으로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정확히 계산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예. 특히 인도인들은 이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 십진법을 사용해서 최초로 0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때가 바로 굽타 왕조 때이다. 자, 불교는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쇠퇴하게 되죠. 인도가 불교의 발상지임에도 요 굽타 왕조 시기인 5세기 이후부터는요, 불교는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자, 인도인들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카스트 제도의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항했기 때문이죠. 특히 남녀 평등 사상에 따라서 불교에서는 승려 계급의 여성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기득권층에 정말 격렬한 반발, 저항을 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참선과 고행을 강조하면서 민초들의 삶 구석구석에 대한 세심한 눈길을 주는데 실패했다는 것도 이유로 될 수 있겠네요. 밑바닥 서민들은 뭐 참선 고행 막 그런 어려운 거 말고 막 구슬하든지 뭔가 푸닥거리라도 해줘야 사는 재미가 나는데, 자,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불교는 이제 신도와 승려, 즉 이 평신도와 성직자 간의 거리가 점차 멀어졌죠. 반면 전통 브라만교는 힌두교로 진화하면서 민중 속으로 파고드는데 성공하면서 인도에서 불교에 맞선 전쟁에서 이 힌두교는 압승을 거두게 됐다는 거죠. 현대국가 인도는 이제 헌법적으로는 만민 평등 사회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상생활에서는 힌두교의 카스트식 불평등 그리고 신분 질서가 그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현재 인도의 최대 종교는 힌두교죠. 인도인의 80%가 힌두교를 믿고요. 불교는 고작 0.8%,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 아리아인, 인도 유럽인들 가운데 특히 동쪽으로 간 바로 북인도로 간 이 아리아인들의 이동, 그들이 만들어낸 카스트 제도, 브라만교, 그리고 거기서 업그레이드된 힌두교, 거기에 대한 반발로 탄생한 불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 쪽의 종교와 문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